흥미진진. 무궁무진. 어렵네. 김광진. 아이 뭐야 김광진. 준비를 안 했는데. 아이 참. 다시 합시다 다시. 이거 김광진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그래 종횡무진해. 종횡무진. 아니야 나름대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뭘 종횡무진을 하겠습니까? 기진맥진. 기진맥진. 그건 첫 저기로는 시작하지 않은 거야. 종횡무진. 종횡무진.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큐. 흥미진진. 무궁무진. 종횡무진. 정권 퇴진. 아 이거 정권 퇴진 이런 강력한 거 해도 됩니까? 저희는 말 안 했습니다. 그래 그렇죠. 이게 뭐 국정의 파트너이시기 때문에 정권 퇴진은 가시면 안 되고 저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도 아니고 저는 뭐 해도 됩니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뇌생남과 진짜 삼남매의 티격태격 토크쇼.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을까요? 자, 진짜가 나타났다. 이게 첫 회라고 할 수 있을지, 뭐, 프롤로그로 할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이 업로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허설이라고 알고 왔는데, 네. 리허설 아니면 진짜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리허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다 급작스럽게 올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태니까. 자, 어쨌든 저는, 이동영 작가입니다.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팟캐스트의 유재석이라 불리는 저의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나를 기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웃어도 듭니다. 돼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와 우리 국회의원 세 분, 새정치민주연합의 젊은 피라고 할 수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진짜가 나타났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각자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회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진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자 진성준 의원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세 사람의 진짜 가운데 진짜 지역위원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아우, 자랑스러우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했어. 뭐 조만간 후원의 계좌번호도 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뭐 인기가 많이 높아지면 후원의 계좌번호를 까는 것도 이 방송에서 충분히 기회를 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진선미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미의 대명사로서의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진정한 진짜 한국이 그립다라는 미스 코리아로 불리고 싶은 이름이 예쁜 진선미 의원입니다. 박수. 이름만 예쁜 건 아니겠죠? 항상 도이고 싶지만 이름도 예쁜 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강진 의원님. 예,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네. 이름에 진짜도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하여튼 별로 재미없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 재밌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밌고 또 유익한 방송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은 사실은 저희가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방송을 녹음을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공지해 드리면요. EJ 양가입니다. EJ 양가에서 매주 수요일 날 8시부터 공개 녹음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EJ를 안 간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안 가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국정원 안 가 이런데. 원래 그것 때문에 이름을 지었어요. 어디로 가는 데냐 계속 몇 번을 물어봤어요. 안 가라는 데가 앞으로는 어디냐. 안 가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안 갑니다. 이러니까. 그러네요. 안 가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팟빵 게시판에 수많은 좋은 댓글들 또 수많은 악플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신 공격성 악플도 모두 다 환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악플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럼요.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독특한 시간이 뒤에 좀 마련되어 있는데요. 악플 소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본인 악플을 본인이 소개하는 네,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렇게 팟빵 게시판에 댓글을 좋은 댓글, 나쁜 댓글 여러 가지 댓글 남겨주셔서 저 선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정을 한다니까 그분들에게는 또 선물을 드린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싶어 하는데, 뭐, 경제적 여유로움이 없어서 잘 못 읽는다고 하시는 이 작가의 수첩, 저의 새로운 신간. 또 웃어도 되죠.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요새. 네. 새로운 신간 이 작가의 수첩,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친필 사인을 담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세 분의 사인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3인방의 최근 관심사라든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황 이런 거. 사실 김광진 의원 같으면 얼마 전까지 청문회장에서 모습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나머지 두 분들은 요즘 무엇 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어땠습니까? 근황이. 네, 저는 아직 지역위원장이 아닌 굉장히 어려워요. 공천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거기 네. 내정이잖아요. 아, 내정. 그렇습니까? 네. 그 대봐야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럼요. 네. 저는 열심히 강동갑 네. 지역과 여의도를 넘나들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선미 의원 같으면 강동 하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이쪽은 또 어디입니까? 강서하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김광진 의원님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저는 순천인데요. 멀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아니 예선 통과도 중요합니다만 본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본선, 예선 다 빡센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본선에서 패하면은 저기 은퇴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선에서 패하면 그만둬야지 뭐. 예, 본선에서 지면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전략공천 주세요.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지역에서 코빼기도 안 비친다 소리 나오면. 서울이니까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서울이니까. 순천 해보세요, 순천.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찌찌뽕 해야 이거 되는 같은 분위기. 진실이. 아니 두 사람이 사실은 김광진 의원만 좀 왕따시키고 네. 진남매라면서 되게 네. 친한 척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소외감 느끼겠어요, 우리 김 의원. 그럼요. 제가 항상 육두품의 서름을 어디 가서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아니 슬프네요. 우리 기왕이면 진짜가 나타났다고 하면 네. 당연히 성이 진실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김광진 의원 대신 다른 진중권 그렇죠. 새누리당의 진영 위원장님 이런 분을 섭외를 해야 되는 거 멤버 아니었을까? 교체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오늘 아닙니다. 어느 보도에 보니까 노유진을 네. 능가하겠다 해서 진짜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 노유진도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그래서 각자의 성을 따서 이렇게 만든 팟캐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김광진 보면 의원 이제 답을 하시오. 진진김 팟캐스트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네? 진중거실 스카우트 세운 방안. 김광진 의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물러나라면 물러나야죠. 힘없는 막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댓글을 많이 써주세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늘 어쨌든 기사가 하나 났는데 기사 제목을 그런 식으로 뽑아서 사실 우리 넘어서겠다 생각도 없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제목을 뽑아갔어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워낙이 촌철살인의 귀재도 계시고 네. 또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박하시잖아요. 네. 방송 경력도 많고. 그렇죠. 네. 말솜씨며 글솜씨며 어디가 못 따라가는 분인데 거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걱정입니다. 제가 이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팟캐스트를 하려고 하느냐. 또 재미도 정말 없는 사람이다. 더럽게 없다. 그러면서 팟캐스트 도저히 성공 못할 텐데 걱정이라고 저들어 정말 집에서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러라는 주문을 많이 해요. 요즘 노유진을 열심히 들으면서. 부담감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강서 지역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들하는 게? 그래서 제가 당신이 먼저 인정해 줘야
강서 유권자들도 인정하지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좌지간 지금 겉모습으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신의 밑바닥을 다 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아니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핫한 우리 그 백 선생님 있잖아요. 네. 집밥. 백종원 씨. 네. 항상 부인에 대해서 꼼짝 못한다는 게 컨셉이고 네. 대부분의 인기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다 방송 나와가지고는 우리 마누라한테 꼼짝 못한다. 대들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그걸 노리신 저는 대들기는 건가요? 해요. 대들기는 하는데 집사람이 저를 전혀 인정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문제죠. 예. 네. 네. 한정혜 의원님이 이 부분만 따가지고 쓸 것 같은데. 그거 하는 수 없습니다. 뭐 사실이 그러니까. 자, 세 분의 어떤 지금 현황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그 진짜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 제목만 듣고서는 저게 뭐하는 팟캐가 역사 팟캐인가 정치 팟캐인가 영화 팟캐인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세 분이 생각하시는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 어떤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한 번씩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광진 의원님부터 하네. 네. 어려운 건 뭐 저한테 맡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 당이 홍보가 계속 약하다. 그렇죠. 이런 약하다 얘기들 많이 얘기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색깔도 못 맞춘다. 이런 네, 것들이 막 네. 끊임없이 있었는데 당의 솔직한 얘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안에서 느끼는 생각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구매들은 뭐 국회의원 만나서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정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이 좀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지금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뭐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지선 의원님. 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 뵐 때마다 그분들이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도 그러시고 정치에 관심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그러시고 정치에 대한 일정한 선입견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의원들의 실제 생활이 어떤 건지 근데 정말 관심을 가져주실까 그건 좀 걱정인데 저는 그렇게 실제 의원들이 어떻게 생활들을 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진짜 뭐 그 전 의원이신 강용석 의원님께서 뭐 강적이나 이런 그 TV 프로그램에서 마구 희화하는 그런 국회의원 활동이 아니라 진짜 고심하고 고민하는 어느 지점들을 함께 느껴주시면 좋겠다. 그게 저의 이제 약간의 기대죠. 좋습니다. 그 강용석 씨 얘기하니까 강적들에 나와가지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강적들뿐만이 아니고 썰전에서 했었고 여러 군데서 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아니 누구는 대통령감이 있고 아닌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민들 선택으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국회의원 감이었나? 내가 봤을 때 국회의원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감이야 그 양반은. 네, 그래서 그렇게 희화시키거나 뭐 왜곡시키는 게 시청률을 통해서 당장 기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돌아서 그 얘기를 듣고 웃고 있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좀 고민해 볼 수 그렇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이 우리 저 국민들한테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새겨진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냥 뭐 돈 먹는 벌레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안 그런 사람분도 물론 있지만 뭐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성준 의원님.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 민주당이니까 네. 민주당의 원로 당원들은 김대중 당시 총재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랬죠. 네네네. 김대중 선생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데 그분들의 민주화 운동이 다른 게 아니고 김대중이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를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하는 사람들하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김대중은 민주주의자라고 외쳤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저 멀리 시골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수시간 걸려서 서울에 올라와서 김대중의 육성을 한번 듣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도 통제들을 하던 시대니까 김대중의
연설 또 김대중의 메시지를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꽉 막혀 있었던 때라 직접 김대중을 직접 보고 육성을 듣고 왔던 당원들이 지방에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김대중을 직접 봤는데 김대중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전해들은 대중들은 언론에서 전해주지 못하는 얘기를 듣고 김대중에 대한 지지 또는 흠모 또는 저분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전했던 당원들은 자부심을 가졌겠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했다 또 언론에 대한 뭐 보도 통제도 없다 하지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아야 될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의 본 모습, 생얼굴, 속뜻 뭐 이런 걸 좀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준비했습니까? 무엇을요?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까 지금? 했죠?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준비하고 손에 들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봤네. 준비하라고 이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어. 진성준이한테.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짜 생각, 모습, 고민이 무엇인지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없습니까? 즉흥적으로? 애드립인 것이죠. 방금 DJ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에게 자극받은 듯 하여요. 그랬을까? 본인이 DJ급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 전혀 그런 뜻이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팟캐스트 방송이 젊은 층이 많이 듣고 또 뭐 방금 애드립 얘기했습니다만 애드립으로만 이루어지는 방송은 아니에요. 또 캐릭터 설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송은 캐릭터 설정이 어떻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의 캐릭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뭐 박근혜 저격수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크의 달인이 되겠다든가. 글쎄. 아까 그 멘트 준비했구만. 지금 애들이 안 떠오잖아요. 이번에는 진선미 의원님. 왜 본인이 진행을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공동 진행자라고 들었어요. 제가 여기 초청된 패널이 아니고. 아니 이거야 지금 딴 분들 말하는 사이에 그 사이 생각하려고 좋은 멘트 생각하려고 지금 이러고 계시는 티나요? 아 티났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거를 해오라고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캐릭터라는 게 내가 정하는 것보다는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애초에 시작할 때 표방했듯이 소통이라는 게 문제면 그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 방송을 보고 뭐 이렇게 느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저는 투표 시간 연장 그 토론할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가 일본 말이어서 조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 막 이렇게 자료가 막 나온다고. 요술 주머니 같이. 네. 그래서 저도 제 안에서 녹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진실과 다양한 우리 당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컨텐츠가 마구마구 이렇게. 도라에몽. 그래서 도라에몽. 발음 잘못하면 또라이몽 되겠어. 댓글은 그렇게 달릴 것 같은데. 취소. 정의도 딱 도라이몽. 댓글.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어때요? 저는 원래 제 캐릭터는 너구리예요. 너구리 그 만화 캐릭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외모가 닮았다 그래가지고. 너구리? 네, 너구리를 캐릭터한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 오시면 사람들이 보내준 너구리가 한 50마리 정도 있어요. 막 종류별로 너구리 관련한 인형이. 근데 뭐 그건 이제 이것과는 맞는 캐릭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진성준 의원님은 4년간 국방에 지금 같이 있고 진선미 의원님도 뭐 어쨌든 자주 보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두 분을 잘 아는데 진성준 의원님은 워낙 이제 논리적이시지만 별로 재미는 없는 좀 분이시고 진선미 의원님은 유쾌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이 둘의 특성은 중간중간 말이 잘 끊길 것 같아. 그래서 중간을 잘 파고들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주로 수다의 달인으로 수다의 달인 좋네요. 해볼까. 자, 진현이. 저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 신청을 할 때 저는 뜨거운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성준이를 보면
막 열기가 느껴진다. 이런 게 좀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저는 실제로 정치를 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유권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려면 본인부터가 뜨거워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열기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홈페이지 주소도 핫준이고 이메일 주소도 핫준이라고 쓰고 이러다 핫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글쎄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여러분들 불꽃 많이 남자. 불꽃 남자. 들으셨으니까 다양한 별명들을 댓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이 사실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순위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매일 순위가 이제 업로드 되니까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핫한 3인방 또 EJ의 이 작가 4명이서 함께 하는데 순위가 저기 뭐 30몇 이런 식으로 안드로메다로 가면 이거를 기획한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뭐 당대표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미안한 방송으로 가면 그러니까 김춘진 의원님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 공약 한번 합시다. 괜찮지 않습니까? 순위가 뭐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네. 뭘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 이 작가님은 뭘 공약하실 건데? 사회 욕심이 있네. 사회 욕심이 있어. 저는 뭐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자고 맨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바로 제일 먼저 한 대답이 돈 내놔 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야권 성향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다 저한테 그냥 차비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강연을 한다 그래도 네.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인 거죠. 출연료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다 이거였거든요. 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명예가 필요한 사람한테 명예를 주고 금전이 필요한데 금전을 줘라. 그래야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만 가지고는 절대 저는 거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악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 달라 이랬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명 중에 유일하게 제가 돈 받고 지금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줘야 돼요. 나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 그런 정치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후원회를 크게 어제 키우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이 방산비리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생계형 비리. 생계형 비리라 그러잖아요. 생계형 비리. 생계형 저희 국회의원. 생계형 정치. 그것도 말이 됩니까? 방산비를 생계형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나 봐. 그랬어요. 구공부를 네. 다시 해야 되지. 그 양반은 참. 아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방송이고 네. 우리가 이제 공약을 하면 두 번째 방송이 업로드될 때 네. 5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제가 첫 회 출연료를 기부를 하겠습니다. 5위요? 네. 5위 안으로 그러니까 6위, 7위 뭐 이렇게 기부하겠습니다. 되면 그렇습니다. 출연료를 기부하겠습니다. 내놓겠다. 네. 어디에 내놔요? 당에? 저희한테? 당에서 나한테 주는데 다시 후원금으로. 후원금으로. 세부의 후원금으로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같이 다 기여해서 그렇게 그 모양이 된 건데. 그렇게 되나? 그렇지. 그렇게 되나? 무슨 저는 그래서 방에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5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첫 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작가님의 명성에 비하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팟캐스트 그러니까요. 1등이라고들 하는 저희가 이걸 야, 이거 그렇지. 돈 주고 모셔온 의미가 없잖아, 이게. 돈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5등 하려면 우리가 다 하지. 그냥 우리끼리 해도 5등 그러니까. 하지. 애가 곧 돌이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위 하자. 3위 합시다. 3위 하겠습니다. 3위 하겠습니다. 오케이. 3위. 자, 다른 분들 공약 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안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반대로 3위 안에 들면 뭘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그날 오신 손님들한테 맥주 한 병씩은 쏘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편한 대로 그럼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일걸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수거법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실 할 게 많이 그러니까 없어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안 돼. 다음 총선 불출마선을 하세요. 불출마선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면 총선 불출마 이거 정말 필요할 때 써먹을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뭐 누구 총선 출마하든 안 하든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출마를 했어. 출마하긴 했니 뭐 이거.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권자들한테는 못 쏘지만 우리 여기 제작진들, 네. 제작진들한테 고기 쏘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 식구들이니까. 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합시다, 그러면. 저 편승할게요. 저 그렇게 할게요. 자, 메디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스텝에게 진짜 고기를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 네. 3위. 3위. 원래 1위로 하려다가. 3위 하더라고 스텝에게 고기 쏘기. 3위가 목표네. 저는 3위에 못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물러날게요. 너무 강력한 고향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물러나. 강력해? 그래.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한번 해보세요. 관심 환자 같아. 아니, 지금 저 3위에 못 들어가면 저 출연료를 다 반납하겠다고 하고 고기도 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뭘 어떻게 할 게 없네. 그 3위에 못 들어가면 다음 저 2회차 방송에 제가 파자마 차림으로 아, 좋네. 관심 없을 것 관심 같아. 없어. 관심 없어. 아니 대머리 가발 씁시다. 대머리 가발. 아. 좋습니다. 대머리 가발. 대머리 가발 쓰고 방송하는 걸로. 예. 자, 김원님. 대머리 가발. 저도 고민해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일하시는 분, 같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식사를 제공해도 3명이 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다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분은 다 법적으로 유권자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서 돈 안 드는 건 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게 2등 안에 저희가 기호 2번이니까 네. 2등 안에 들면 네. 그러니까 1등이나 2등을 하면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1일 가사 도우미를 하겠다. 몸으로 때우는 거 이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가서 빨래도 좀 해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걸로 한번 해보려는데 별로 야, 재미가 아니, 없어요. 우리 김 의원님도 후원금 잘 안 들어오나봐요. 그만큼이나? 아니 그런 데이트 어때요? 1일 데이트 이런 거. 그런 거 좋네. 유부남이어가지고 근데 뭐 나는 대머리 가발 쓰고 누구는 데이트 하나? 아, 이거 못 들어갔는데? 아니 본인이 원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1일 데이트로 1일 데이트 1일 데이트로. 아니 뭐 남성분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각자의 지금 근황이라든가 우리 방송 소개였고요. 저희가 이제 소주제 뭐 중주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주제별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가 있어요. 코너 1 진짜 이슈. 이거 참 우리 PD가 구태의연하게 진짜 코너 1 진짜 이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틀에 박히고 정형화된 아니 프로듀서가 말이야 이게 좀 창의적이어야 되지. 아이 좀 이거 바꿔봅시다, 나중에. 네, 어쨌든 진짜 이슈 메인 주제는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해봐라. 이게 이제 메인 주제인데 그 지금 박근혜 정권이 3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15년이 어느덧 반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아직도 박 정권의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남았다는 게 굉장히 좀 암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 정권 2년 반을 3년 차니까 이제 2년 반을 돌아보면요. 별로 한 게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인사해서 다 망쳐버렸고 그리고 뭐 세월호 사태 터졌을 때도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외국은 자주 나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2년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무능의 정부, 무능의 아이콘이 아닌가. 옛날에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를 가지고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난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돌려받아야 될 지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진짜 이슈 이번 코너는요 한 주간의 이슈를 이제 파헤치는 그런 코너거든요. 근데 저희가 프롤로그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 하나하나로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고 그거는 이제 본방송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냥 오늘은 박근혜 정부 2년 반에 대한 어떤 각자 의원님들의 분석 평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진 의원님부터 김강진 의원부터 계속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2년 반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진 의원님? 아라비안 나이트가 1000일 야화잖아요. 네. 아직도 박근혜 정부가 1000일 남았습니다. 네, 아직도 길게 남았는데. 그래요?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진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이라도 팠다고 알고라도 있겠는데 순방 다니신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한복하고 순방밖에는 없고 여러 명의 총리를 지명했다. 네, 지명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없는 거예요. 유명한 건 하나 있는 거죠. 소위 아몰랑으로 대변되는 유체이탈 합법과 요즘 번역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통령의 특이한 어법. 그
그것만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무능한, 총체적으로 무능한 그런 정부인데, 방금 김 의원님 4대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또 진짜 이명박 하면 4대강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했다라고. 근데 이게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뭘 했어 도대체. 지금 이번에 강원도 지역 또 충북 지역, 경북 지역이 가뭄으로 난립니다, 난리. 네. 그런데 4대강은 물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이거 분명히 이거 할 때 가뭄과 홍수를 대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가뭄이 났는데 이 물을 써먹을 데가 없어. 이건 뭐냐면 사실은 지류에 있는 것들을 그 강에 있는 지류에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가뭄 홍수 대비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게 본강인 4대강에서 수십조에 들어서 강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망이 난 거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때 초반에도 전문가들이 이거는 필요도 없는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20몇 조를 쳐들여 이렇게 했어. 그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거를 뭐 가뭄이나 홍수 조절령이 아니고 분명히 대우나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그렇죠? 벌었겠죠. 동지상고 출신들의 건축가들. 정확하게 짚으시는군요. 예. 이 명예훼손은 고발 안 당합니까 이런 거? 그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움찔한 것 같은데. 빨리 말해서 편집해달라고. 아니, 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출신들의 건축업자들이 서로 짜고 낙동강 공사 등을 비롯해서 4대강 공사의 대부분을 다 해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이고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 반드시 수사해서 책임자를 가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권에 대한 3년을 계속 돌아볼 수밖에 없게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원하면 전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기억에도 우리가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때 초선들끼리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현장을 달리는. 그래서 제 기억에 두 번째인가 4대강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들이 이미 다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관계수로가 어딨냐.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3년 동안 끊임없이 그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누군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2년 몇 개월의 기간이란 거 정말 긴 기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그 관계수로 제 기억에 그때 나요. 그날 현장에서 낙동강 그 무슨 어느 하루에 가서 뭐 그 전문가들 모시고 다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런 문제 다 농부들의 입으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도대체 정부는 어디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매번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것도 결국은 컨트롤 타워 때문에 제가 안전행정이잖아요. 저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1년 내내 문제 제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국민안전처 실종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마치 국민안전처 하나 세워놓으면 안전이 담보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나죠? 없애고. 그리고 그런 정부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그분들이 정쟁만 일삼는다고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죠. 정부조직법. 네. 지금 이 고스란히 결과는 이거예요. 네. 국민안전처 중간 머리만 잔뜩 만들어져가지고 가장 책임져야 될 안전행정부 전부 국민안전처로 나눠지면서 자리가 많아져가지고요. 다 승진하고. 네. 그랬어요. 조직만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대통령이 행정을 잘 해야 되는데 보면은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좀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진 의원님 2년 반 평가 좀 해주시죠. 짧게. 아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정신을 분석하는 기사까지 막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대통령의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또는 어떤 신경증적 문제가 있길래 이러는 것이냐. 그래서 과민과 무슨 히스테리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컴플렉스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의 평가는 공통되네요. 무능력하고 실패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반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잘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기대 난망일 것 같아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곧바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진선미 의원님 뭐 열심히 지적하셨지만 1년 전 세월호 사건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정말로 정권이 휘청휘청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겨우겨우 수습해가지고 뭔가 이제는 잘해보겠다고 해서 무슨 국민안전처를 만드느니 안전제일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메르스 사태가 터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사라진 7시간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사라진 6일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정부가 앞으로 2년 반 동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잘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대통령이 잘하고 네. 박근혜 정부가 잘 돌아가고 네. 그래야 어쨌든 우리나라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메르스 국면에 아무리 예전에 병이 있으셨다고 해도 그거 잘 관리해서 하루라도 더 1시간이라도 1초라도 더 사실 수 있는 분들 그 아까운 분들이 벌써 20분 정도 이렇게 그런 아까운 희생이 있는데 이 국면에서조차도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세련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쟁을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야당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왜 열심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뭐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시장님, 저는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데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전혀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모든 걸 가지신 분들이 힘을 가지고 행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에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시는지 저는 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가 거의 닮은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도 없는 것이죠. 또 그때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렇죠. 또 뭡니까? 그때는 세월호 사건은 그냥 교통사고랑 똑같다 그랬는데 지금도 무슨 독감이 중동식 독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게 이 정부다고 생각됩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봐요? 앞으로에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짧지만 정치를 해보는 사람으로서 그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 국민을 다 동의를 받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주관과 본인이 생각하는 사관과 이 정치적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됐더라도 저는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남북관계든 경제든 뭐 한일관계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데 지금 대통령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있나?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게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든 맞는 것이든지 간에 이게 정말 대통령이 뜻을 가지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원천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 운영의 비전과 예. 방향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저는 저만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선에 나서서 투쟁해 오셨던 어떤 원로께서 저에게 감성의 정치를 부탁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전문가로서 무슨 전염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전문가로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이 수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상처와 슬픔을 공감해서 달래주는 좀 그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듣고 싶은 말을 하나도 안 해주시잖아요. 언제 한번 같이 손붙잡고 가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게 된 거 그리고 그렇게 아까운 죽음들이 있는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생활에서 격리돼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정말 가슴 아프다. 왜 미안하단 말 그렇게 하기 어려운가. 저는 그게
그 공감 능력에 정말 부재 같아요. 0이거나 마이너스 아닐까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번역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내가 그냥 이웃에서도 전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한데 제가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 국민의 어머니의.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꼭 잘못했을 때만 잘못하다고 하나요? 그 사람의 자식들이 고통스럽고 주변 가족들이 고통스럽고 이러면 내가 미안하다. 먼저 손붙들어주고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도 역할이죠. 그걸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잖아요. 그 가족들이 격리돼서 이미 그 임종 직전에 부인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 편지를 전달해서 그 간호사들이 3사람이 다 못 읽고 교대오대 했다는 거죠. 네. 네. 대통령은 청와대에 열감지기부터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공항에 먼저 설치해가지고 입국자들 혹시 감염자가 있는지를 가려내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국민과 동떨어져서 구중궁궐 속에 무슨 공주처럼 무슨 여왕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성이 국회법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 또는 자신 위에 국회가 무슨 군림하려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가 어렵게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정부에 이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정신 상태를 우리 국민들이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는 공기 감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청와대에는 열감지기 설치하고 이러니까 완전 따로따로 노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 분 말 들어보니까 그래도 역시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느끼는 게 박 대통령의 비판을 하면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세 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뭐라 했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야당은 나라 경제 잘 돌아가는 것, 경제가 좋아지는 것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공적인 자리.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도 안 돌아가고 여당이 망해야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잃어버린 10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분 말씀은 전혀 그거 아니고 우리가 비판하지만 앞으로 이 남은 2년 반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좀 하라. 뭐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르스 얘기를 이제 좀 하셨는데 또 오늘 청와대에서 또 이상한 짓을 또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왜 어젠가요? 또 동대문 시장 가고 뭐 그젠가 다녔잖아요. 그래서 네. 뿌러지 사고 이랬었는데 네. 그거를 청와대 홍보실에서 그 SNS하고 보도자료를 뿌렸더라고요. 이거 샀다고 지금 대통령이 오늘 그거 하고 지금 그걸 홍보할 때냐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방역 당국의 책임. 네.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 개개인의 뭐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준선미 의원이 뭐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못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고. 수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네. 자기들 비공개 원칙으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 먼저 공개를 하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3일 전에 먼저 공개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이야. 누가 증명해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 메르스 문제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이 정부의 대응이 정말 형편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메르스 전국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슈들이 모든 게 지금 덮어버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이야기입니다. 청문회도 그것 때문에 어쨌든 슬쩍 넘어간 거고 이제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뭐 통과가 됐지 안 됐지 뭐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이 단독 통과를 처리할지. 근데 이것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성완종 사건. 그렇죠. 이게 다 덮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뭐 이왕구나 홍준표 정도만 꼬리 자르기 하고 덮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를 지금 덮어서 종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완종 파문이 일어났을 때 새누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특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관심이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말을 뒤집을 염려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무슨 대선 자금뿐만 아니고 그 대선 시기에 벌어졌던 새누리당 내의 경선 자금도 관련이 돼 있고요. 또 일부는 그 측근 실세들의 총선 자금도 역시 관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법을 가지고는 그 넓은 수사 범위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이 마련돼야 된다. 저희들은 뭐 슈퍼특검 이렇게도 부르고도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한사코 거부하고 상설특검만을 고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설특검은 5명의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야당의 대선 자금도 다 수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진실을 규명하고 밝힐 생각이 없는 것인데 이 메르스 사태로 이런 문제들이 다 덮여버렸으니 이제 와서 새삼 수사가 잘못됐으니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한들 그렇게 하자고 나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싸워야 하는데, 네. 예, 싸워야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싸움의 동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좀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겠죠. 예. 그리고 지금 상설특검제로 혹시 가더라도 이건 뭐 정치력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지금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이제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특검 추천위원회 야당 몫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건 100% 그러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검찰에 했던 수사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을 거라고 같단 말이죠.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성완종 특검을 도입하려면 야당 대선 자금도 다 수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 작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뻔뻔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또 초기에는 막 사태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뭐 특검이든 뭐든 다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다 덮였다고 발빼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대한 싸워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되 정이 우리 힘이 붙이면 저는 상설특검이라도 받아서 해야 된다. 그 대신 새누리당이 억지로 주장하듯이 무슨 야당의 대선 자금을 섞어야 된다더니 무슨 특검 추천권을 반드시 여당에서 가져가야 된다느니 이런 그 엉뚱한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는 차단하면서 불가피하다면 저는 상설특검이라도 받아서 수사에 더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황교안 지금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참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김광진 의원은 황교안 후보 청문위원이었지만 진성준 의원과 저는 이완구 후보의 청문위원이었었죠. 예, 근데 아니 정말 무슨 과거가 현실 같고 현실이 과거 같은 거예요. 이 시간 격시감이라고 그러면 무슨 그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불과 2월 달에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그대로 반복되고. 데자뷰. 데자뷰. 내가 진짜 요즘은 기억 총량제인가 봐요. 옛날 건 다 잊어버려. 맨날 너무 기억할 게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진짜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항상 전문가나 뭐 일반 국민들이나 50% 이상이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 청문회를 하려다 보니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 정쟁이라고 발목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지도력,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을 제대로 쓰는 거, 그게 최고인 거잖아요. 최고이고 마지막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엄청난 이의식 국면에 총리가 없는 상태로 만든 게 누군가요? 네. 그 책에 왜 우리가 맨날 부담을 느끼는 거야. 7번째 총리까지 낙마시켜야 되나. 이거를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 이 황당무계한 상황. 전 이번 총리 청문회 하면서 가장 좀 슬프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분의 공안 검찰이고 뭐 병역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취업 한번 하려고 하면 없는 스펙도 만들어서 지금 막 다 집어넣는 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만 해도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다 제출해요.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서 이력서를 낸 건데 네.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달라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냐.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뗄 수 있는 누가 것을. 집에 있는 걸 복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뭉개고 가는 거예요. 문객이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뭐 단마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17년간 병을 앓았다는데 의료기록은 오래돼서 없다 손 치면 본인이 평생 살면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이라도 내밀어 봐라. 단 한 장의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고 예. 검사가 되면서 임용할 때 신체 검사 받았을 거 아니냐. 그거라도 내줘봐라.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단마진 알았으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나 행정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무조건 믿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청문회 의혹이 왔을 때 본인이 아닌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명쾌하게 공무청문회 되는 건데 이 양반은 반대야. 의혹은 야당 의원 당신들이 입증해. 다만 나는 자료는 아무것도 못 줘.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인사청문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후보자들이 황교안 따라하기 할까 봐 걱정돼요. 예, 이분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뭐냐면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의 의혹을 본인이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의자고 네. 야당 의원들이 검사야. 그러니까 나를 유죄로 만들려면 당신이 증거를 찾아와. 증거가 없는 동안엔 난 무죄야.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법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인사청문회. 헌법보다 교회법을 더 중시하는 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참.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일관된 저들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국무총리도 본인이 뭔가 해명을 한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유일하게 가진 뭔가 그런 적극 긍정적인 모습이었지 그분부터 이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안 내놓는 거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치 그러니까 세상을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만이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를 눌렀어. 제가 요구하는 거 내가 안 내보내고 나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 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지금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뭐 나약하다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전 이완구 국무총리도 4개월 동안에 돌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얼마가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참 자괴감이 들지만 적어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인이 이 자리까지 이 후보로 국무총리 후보로 와 있는 이 자리까지 본인이 사회 속에서 얻었던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주장했던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 본인이 역사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억울한 것은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진선미 의원님도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 때 저격수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또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이번에 보니까 핵심적 의혹은 김광진 의원님이 다 내놓으셨어요. 이를테면 병적기록표상의 면제 판정일과 신체검사 일이 다른 문제, 그러니까 신체검사 받기도 전에 면제 판정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또 뭡니까 다운 계약서 문제도 김광진 의원님 다 냈는데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 한 방쯤을 갖고 있을 물증을 쥐고 있으면 진즉 날렸지 진즉.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결정적 한 방을 쥡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결정적 한 방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는 다 다운 계약서 하나, 논문 표절 하나로도 다 날라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님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면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메르스에 필요한 좋은 면역이 아니고
나쁜 거에도 이미 막 마비가 되는 거 하도 너무 많은 나쁜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자격이 미달되는 후보가 있으니까 이게 점점 7번의 청문회를 거쳐서 사람들이 이제는 면역이 된 거예요. 저 정도면 4대 기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진짜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돼도 반쪽짜리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국무총리가 하고 있더라도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국무총리 끝나도 그 의혹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총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코너 1 진짜 이슈는 끝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주제 하나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정말 깊게 심도 있게 진솔하게 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